어찌 미천한 것이 나를 이리 보느냐? 정녕 누구냐? 어찌 미천한 것이 12냥이요. 더는 못 봤소. 흥정은 끝났습니다. 장터 한복판, 볕이 뜨겁게 내리꽂히는 오후였습니다. 밧줄이 소년의 손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삼끈 특유의 거친 감촉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흙바닥, 누군가 흘리고 간 엿조각,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는 것까지. 소년의 눈은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그것들을 훑었습니다. 서윤재였습니다. 그를 팔러 나온 것은 먼 친척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눈만 가늘게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소년을 끌고 장터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처음엔 20냥을 불렀다가 오시가 넘자 15냥으로 내렸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12냥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산다는 사람은 관찰사 댁 쪽에서 나온 하인이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다 할 표정 없이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소년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이 고을에 비가 오지 않은 지 6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금이 간 흙은 마치 오래된 도자기 파편처럼 들뜨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맞춰야 할 계절이 지났고 이제는 모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물은 하나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마을 가장자리 우물이 말랐고 그 다음은 장터 안쪽 우물이 말랐습니다. 남은 우물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도 있었습니다. 장터 풍경도 달랐습니다. 활기라는 것이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내놓기는 했지만 흥정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엿장수도 쿵쿵 가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사고파는 거래조차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오래된 관습처럼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관찰사 댁에 도착한 것은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난 뒤였습니다. 기와 처마 끝에 저녁 어둠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은 넓었지만 활기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소년을 꽂간 옆 작은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바닥에 거적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창문의 방향, 들보의 높이,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결. 그것들을 눈에 담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이 들어왔습니다. 식은 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 소년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 건너 사랑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관찰사 박도연이 또 지도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 마을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물이 마른 마을, 피해 현황, 구휼 요청. 글씨들이 촘촘했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지도 위 산줄기를 짚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답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다시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등잔 기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은 마당 한편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두레박을 내렸다가 올려오면서 찡그렸습니다. 물이 절반도 차지 않는 두레박이었습니다. 그는 혀를 찼습니다.
소녀는 그 두레박의 무게를 눈으로 쟀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방향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담장 너머 야트막한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아래쪽 돌무더기가 쌓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돌들이 그냥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돌 사이로 가느다란 이끼가 자라 있었습니다. 가뭄이 6달째인데 이끼가 말라 있지 않았습니다. 돌 색깔도 달랐습니다. 윗면은 마르고 희었지만 아랫면은 어두웠습니다. 습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어섰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오던 도연과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사들였다는 아이가 이 아이였습니다. 작고 말랐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소녀는 도연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담장 너머 언덕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인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파야 할 이유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돌무더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소년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년의 눈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하인 셋에게 삽을 들리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삽이 돌무더기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자, 두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허리를 펴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계속하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세 자, 네 자, 흙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른 흙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흙이었습니다. 삽 끝에서 냄새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냄새, 오래 눌려있던 물의 냄새였습니다. 5자를 넘기는 순간 물이 솟구쳤습니다.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땅 밑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 그 다음에 흙탕물이 뿜어 올랐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솟구치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탁했습니다. 흙과 모래가 섞인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땅 밑에 갇혀있던 물이 처음으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언덕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동이를 든 사람, 항아리를 든 사람, 맨손으로 달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솟구치는 물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노인들은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여러 명이 울었습니다. 관찰사 나리덕이요. 나리가 우물을 찾아냈소. 도연은 그 칭송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소년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사람들 틈에 끼지 않은 채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소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끼가 살아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 한 문장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 관찰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오래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물기를 내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언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마을 여러 곳으로 나눠 보낼 수 있도록 수로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형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물길을 트면 가장 넓은 지역에 물을 댈 수 있는지 경험 많은 관리조차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재는 구석에서 그 논쟁을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직접 소년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산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점 3곳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수로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 아닌 손끝으로 보여줬습니다. 관리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장터에서 사온 아이가 무얼 안다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가리킨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해라. 수로 공사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처음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모여들었습니다. 논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갈라졌던 바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소리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그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6달 동안 굳어있던 얼굴들이 풀렸습니다. 장터에 다시 흥정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엿장수가 가위를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수로 옆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소녀는 이 풍경을 먼발치에서 봤습니다. 뿌듯하다거나 기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곁에서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 쪽이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가마 행렬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앞세워진 행렬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행렬이 멈추지 않고 곧장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윤재를 관찰사 댁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나졸들이 가마 옆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의 얼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연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린 것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발 낭청이었습니다. 본대가 며칠 뒤 도착한다는 것을 알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윤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소녀는 방 안에 들어서면서 습관처럼 주변을 훑었습니다. 책상 위에 문서 더미, 벽에 걸린 지도, 서안 아래 탁자 위에 놓인 먹과 벼루. 도연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렸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윤재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아느냐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다는 것을 도연은 이미 하인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터에서 알아봤을 때 이미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영모 누명, 옥사. 대신 도연은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그런 것들을 보는 법을 배웠느냐? 소녀는 잠깐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보다 먼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연은 그 대답을 오래 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재는 관찰사 댁 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허드렛 일을 거들었습니다. 아침에 마당을 쓸었고 낮에는 곳간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12냥짜리 아이가 주인 눈에 들었다는 것이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재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로 하는 것은 관찰이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곳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움직임,
어느 시간에 어느 하인이 어디로 가는지, 장터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종류와 양, 그것들을 그냥 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식이었습니다. 산골 서당 마루에서 아버지는 종종 소년을 데리고 마당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저 나무에 뭐가 달라졌느냐? 저 하늘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 길로 지나간 사람이 몇이냐? 소년은 그 물음들에 대답하면서 자랐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고 글은 나중이라고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없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죄명을 쓰고 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년은 먼 친척이라는 사내에게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라지게 하려면 봐야 했습니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중앙감사관의 본대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가마가 2채였습니다. 나졸과 수행원을 합치면 20명이 넘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이 그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대문 밖에서 맞이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조태근이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흰 수염이 반듯하게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관복이 흠없이 갖춰 입혀져 있었습니다. 눈매는 온화해 보였고 웃음이 항상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예를 갖춰 맞이했습니다. 조태근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가뭄을 잘 수습했다는 치하였습니다. 우물을 찾아낸 것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장면을 담장 그늘 아래서 봤습니다. 가마 옆에 붙어 있는 수행원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그중 한 명, 체구가 작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하인이 내리는 짐 상자 하나를 유독 몸 가까이 붙여 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거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른 짐꾼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그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조태근의 수행원들은 관아 별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태근은 도연과 함께 고을 곳곳을 돌았습니다. 구율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각 마을의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중앙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조태근은 말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창고에 남은 곡식이 얼마냐, 구율미는 어떻게 배분됐느냐, 지출 장부를 보자. 도연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태근의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치아는 첫날뿐이었고 이후로는 작은 허점을 찾아내는 것처럼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의 결정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수로 공사에 쓴 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냐, 구율미 지출 근거가 부족하지 않으냐. 도연은 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재는 그 사흘 동안 계속 관찰사 댁 안을 오갔습니다. 조태근의 수행원들이 별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기록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 상자를 들고 다니던 하인이 이틀째 밤에 곡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달빛이 흐린 밤이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곡간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잠깐 비쳤습니다. 얼마 뒤 하인이 나왔습니다.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소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곳간 문을 당겼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눈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곳간 문 아래 틈새로 어떤 가루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가루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싸름하면서 약간 쓴 냄새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당 근처에는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때부터 그 약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약재 이름을 외웠고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이 붉은 가루는 곡식 창고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습기가 있는 공간에서 이것이 곡식과 닿으면 빠르게 곰팡이를 피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랑채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등잔 앞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을 때 윤재가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가루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소년의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 소년의 눈을 봤습니다.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연은 즉시 열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곳간을 열었을 때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쪽으로 들어가 가마니 하나를 열었습니다. 위쪽 곡식을 걷어냈을 때 아래쪽에서 붉은 가루가 보였습니다. 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가마니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가마니들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연은 곳간을 일단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조태근에게 즉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 붉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손에서 나온 것인지, 소년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사이 봉인된 곳간에서 이미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봉인을 풀고 확인했을 때 가만히 여러 포가 완전히 곰팡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하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소문이 샜습니다. 구율 곡식이 썩었다는 이야기가 고을에 퍼졌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태근은 그 소문을 이용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조태근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보고서에 기록해야 할 것 같다고.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확했습니다. 파직의 사유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카 이강수가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의 조카였습니다. 중앙관아에서 하급직을 맡고 있었고 이번 감사관 파견을 앞서 알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숙부에게 미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강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부님, 물러나십시오. 괜히 휘말리지 마십시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계속했습니다. 조태근이 어떤 사람인지, 중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여러 대신들이 있었고 한번 표적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강수는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곡식 썩은 것을 관리 소홀로 몰아가면 도연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파직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강수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설득하려 했습니다. 숙부의 뒤에는 가문이 있다고, 숙부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쓰러진다고.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는 일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썩게 한 겁니다. 이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소년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윤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강수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옷을 봤습니다. 앉은 자세를 봤습니다. 한 번의 시선으로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했습니다. 붉은 가루를 처음 본 날 밤의 이야기, 하인의 움직임, 가루의 특성, 곡간에 들어간 경위, 빠뜨리는 것 없이, 그러나 군더더기 없이 말했습니다. 이강수는 듣는 내내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소년이 10살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지기 전에 이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증거를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태근은 중앙관료였습니다. 지방관찰사가 중앙감사관을 고발하려 한다면 역으로 무고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태근이 먼저 손을 쓰면 도연이 당하는 쪽이 됩니다. 먼저 보고서가 올라가면 끝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태근의 수행원들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강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 침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봤습니다.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어디 있는지 소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지고 이강수가 방으로 돌아간 뒤 윤재는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별채 쪽이 아니었습니다. 조태근이 머무는 안채 가장자리 쪽이었습니다. 소녀는 낮 동안 그 하인이 여러 번 드나들었던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풀린 상자들이 그쪽 창고에 정리됐을 것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발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빗장이었습니다. 소녀는 빗장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소녀는 상자를 하나씩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가벼웠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소녀는 그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찰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몇 묶음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쳤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찰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은 적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이름이었습니다. 서윤, 서당 훈장 서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소녀는 서찰을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빗장을 원래대로 걸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적 위에 앉았습니다. 달이 다시 구름에 덮였습니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서찰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영모 누명이 저절로 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 만든 것이었다는 것. 소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적 위에 앉은 채로 밤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가 약간 어두웠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인들이 지나쳤습니다. 별채 쪽에서 조태근의 수행원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젯밤 창고를 드나들던 그 하인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인은 소년을 보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시선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이 윤재를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이강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젯밤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강수는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조태근이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수행원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가 중앙으로 올라가면 도연의 파직이 결정됩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 길어야 이틀이었습니다. 이강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태근에게 먼저 찾아가 고개를 숙이면 어떻겠느냐고. 보고서 내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버티다가 파직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이강수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도연이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태근의 짐 창고에서 서찰 묶음을 발견했다고. 어두워서 전부 읽을 수는 없었지만 가장 위에 있던 서찰에서 이름 하나를 봤다고.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강수는 표정이 굳은 채로 소년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찰이 아직 그 창고에 있느냐고.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느냐였습니다. 창고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찰을 가져온다면 도리어 도둑질이 됩니다. 조태근이 그것을 역이용하면 도연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강수는 그 점을 빠르게 짚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찰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꺼낼 명분이 없다고.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봤습니다. 서찰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첫 줄밖에 읽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했습니다. 묶음이 3개였습니다. 끈 색깔이 달랐습니다. 붉은 끈, 검은 끈, 노란 끈.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관문서를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색깔마다 분류가 달랐습니다. 붉은 끈은 인사 관련 문서, 검은 끈은 처벌 기록,
노란 끈은 상소 및 보고 문서, 중앙 관료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감사관의 짐 창고에 있느냐? 공식 서류라면 관아 문서함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따로 빼돌려 개인 창고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식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직위는 관찰사였습니다.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 문서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이라 해도 지역 관련 문서를 현지 관찰사 모르게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태근이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됩니다. 이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조태근이 선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에 해야 한다. 도연은 오전 중으로 조태근에게 서찰을 찾았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문서 열람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정중하고 형식적인 문서였습니다. 조태근의 반응을 수행원을 통해 들은 것은 오후 들어서였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즉각적인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지나도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이강수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윤재는 곳간 옆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별채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비쳤습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그 방향을 봤습니다. 하인 2명이 뒤뜰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서 형태가 보이지 않았지만 크기와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서찰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빠르게 사랑채 쪽으로 달렸습니다.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짧게 문이 열렸습니다. 소녀는 뒤뜰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말보다 빠른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즉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뜰에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는 인근 골목이었습니다. 하인 2명이 상자를 들고 담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넘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서거라. 하인들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강수가 있었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인들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이 상자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은 상자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찰 묶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조태근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별채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복장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가 할 말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 분실 위험이 있어 옮기려 한 것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혹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고을 관련 문서라면 열람은 내 권한입니다. 조태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사랑채 안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조태근은 따라왔습니다.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문 옆에 섰습니다. 등잔을 여러 개 켰습니다. 방이 밝아졌습니다. 도연은 서찰 묶음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검은 끈이 묶인 묶음을 먼저 풀었습니다. 처벌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문서들을 넘겼습니다.
인명, 날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 영모, 경상도. 도연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이름.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날짜 전후로 처리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제목은 모두 영모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모두 옥사였습니다. 그리고 각 문서 아래에 결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조태근의 서명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강수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조태근을 봤습니다. 조태근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방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서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적힌 것들을 봤습니다. 제목, 판결, 날짜, 그리고 그 아래 결제선에 있는 이름들을 봤습니다. 조택은 이전에도 결제를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도연이 조태근을 봤습니다. 조태근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과거 사건 기록이며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모로 처리된 인물들은 실제 조사를 통해 죄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꺼내 문제로 삼는다면 오히려 영모 관련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정교했습니다.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듣고 나서 다음 묶음을 꺼냈습니다. 붉은 끈이 묶인 묶음이었습니다. 인사 관련 문서. 이것을 풀자 성격이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관직 임명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명 날짜와 관직명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령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의 장부였습니다. 조태근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덮으려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자신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고. 도연은 말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하인이 이 상자를 담장 너머로 넘기려 했소. 조태근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강수는 문서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숙부에게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서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날 밤 도연은 서찰을 봉인했습니다. 붉은 끈과 검은 끈, 두 묶음 모두 별도의 함에 넣고 도연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노란 끈 묶음은 아직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강수가 밤새워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소 문서들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중앙으로 전달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올린 상소가 조태근의 손에서 막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관리의 부정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억울한 처벌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수는 문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올린 상소였습니다. 영모라는 것은 거짓이며 자신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옥에 들어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윤재를 불렀습니다.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수는 말없이 그 상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재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당에서 아버지가 쓰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힘있는 글씨. 소년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던 손이 쓴 글씨였습니다. 문장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서 쓴 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쓴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소년은 문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오래 봤습니다. 이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방 한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봉인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태근은 일찍 마당에 나왔습니다. 표정은 다시 정돈돼 있었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에게 접근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오해가 있었다고. 자신은 도연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보고서도 공정하게 작성될 것이라고. 그 문서들은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옮기려 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도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문서는 이미 봉인됐습니다. 조태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앙에 별도로 보고할 내용이 생겼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태근은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강수가 도연 곁으로 왔습니다. 자객이 올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낮 동안 윤재는 관찰사댁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았습니다. 창문의 위치, 담장의 높이, 마당과 뒤뜰 사이의 동선, 밤에 불빛이 들어오는 각도, 어두운 구역과 밝은 구역의 경계, 이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객이 온다면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 담장을 넘는다면 뒤뜰 쪽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 방향에서 사랑채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통로에 등불이 없었습니다. 낮에도 그늘이 지는 자리였습니다. 소녀는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밤 저 통로에 등불을 밝혀두십시오.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곳인가? 소녀는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자리를 골라 들어올 것이라고. 그러나 기습이란 어둠에 의존합니다. 어두울 것이라 믿고 들어오는 자리가 밝아져 있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드러납니다. 기습이 실패합니다. 도연은 소년을 오래 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덫은 상대가 안전하다고 믿는 자리에 놓는 것이라고.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통로에 등불 3개가 걸렸습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도연의 지시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실을 넘길 무렵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통로에 인기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낯선 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박자 망설이는 그 순간 도연의 하인들이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이강수도 있었습니다. 2명은 제압됐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압당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빛 앞에서 판단이 흔들렸고 그 짧은 망설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강수는 2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태근의 수행원에게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연에게 위협을 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회수해 오면 더 좋다고 했다고. 이강수는 그 자백을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서찰봉인 문서, 매관매직 장부, 영모 조작 기록, 자객 자백서. 이것들이 한 묶음이 됐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 이강수는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방 한켠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한양이라는 단어가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닿아야 할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임금이 있는 곳. 소녀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출발은 새벽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도연 일행은 관찰사 댁을 나섰습니다. 수행원은 최소로 줄였습니다. 이강수, 신뢰할 수 있는 하인 셋, 그리고 윤재. 봉인된 문서함은 도연이 직접 들었습니다. 조태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태근은 아침에 도연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한양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먼저 출발했다면 시간이 앞섰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택했습니다. 대로를 피한 것은 조태근 쪽에서 사람을 보낼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느렸습니다. 하루에 갈 거리를 이틀에 나눠 가야 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낮추고 가능하면 마을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윤재는 말을 탔습니다. 처음 타는 말이었습니다. 하인이 고삐를 잡아 이끄는 방식이었지만 소녀는 말의 움직임에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말이 어디서 발을 내딛는지, 어느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지를 감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강수가 옆에서 봤습니다. 겁이 없구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보다 앞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도연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말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이강수는 도연과 나란히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태근의 뒤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임금 주변에서 그를 지지하는 대신이 누구인지, 그것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들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보신다면 달라지느냐? 이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바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읽으신다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보신다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임금은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길의 끝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수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 두 마리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도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일행은 길 옆 숲으로 비켜섰습니다. 두 기의 말이 지나쳤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태근 쪽 수행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참 뒤 일행은 다시 길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윤재는 지나간 두 기의 말이 남긴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봤습니다. 그 먼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한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들어선 것은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성문을 지날 때 도연은 문서함을 품 안에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성문 수비 나졸들이 일행을 훑어봤습니다. 관찰사의 패를 확인하고 나서야 통과시켰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소리가 달랐습니다. 경상도 고을의 침묵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불빛이 많았습니다. 윤재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수가 앞장섰습니다. 아는 집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일행은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말을 묻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도연은 문서함을 확인했습니다. 봉인이 온전했습니다. 이강수는 도연 옆에 앉아 내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문제는 임금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단독으로 임금에게 직접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택은 쪽에서 먼저 손을 쓰면 절차가 막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중앙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중 신뢰할 만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한 명이 있었습니다. 3사의 관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그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는 방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양의 밤소리가 창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마차 바퀴 소리, 사람 목소리들. 소녀는 그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산골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서당 마루에서 듣던 소리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였습니다. 그 서당이 지금 없었습니다. 소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품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소 문서는 도연의 문서 함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수가 일찍 나갔습니다. 도연과 윤재는 집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어떤 순서로 제출할 것인지, 매관매직 장부를 먼저 보일 것인지, 영모 조작 기록을 먼저 보일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말이 이어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윤재는 도연이 문서를 넘기는 것을 봤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소 문서를 마지막에 놓으십시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죄를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끝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의 목소리가 닿아야 한다고. 사실이 먼저고 그 사실 안에 있던 사람이 나중이어야 한다고. 도연은 오래 소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서 순서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이강수가 돌아온 것은 오시가 지나서였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3사의 관리가 문서 내용을 간략히 듣고 나서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조태근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가 잠시 침묵했다고. 그러나 장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다고. 모레 오전 편전 입시가 잡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강수는 덧붙였습니다. 조태근 쪽에서도 이미 무언가 낌새를 챈 것 같다고. 한양 안에서 사람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편전 입시가 있는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도연은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이강수도 함께였습니다. 윤재는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출발하기 전 소년을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편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도연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이 문서도 없었다. 이강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안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편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졸들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재는 도연 뒤에서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기와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편전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대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태근이었습니다. 도연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어 들어가 예를 갖췄습니다. 임금이 먼저 말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가 급히 입시를 청했다고 들었다고.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도연은 몸을 낮추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태근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먼저 말할 것이 있다며 나섰습니다. 경상도 관찰사가 구율곡식을 관리 소홀로 썩혔으며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올라온 것이라고. 이미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파직 처리가 마땅하다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임금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으며 그것을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문서함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대신 한 명이 그것을 받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매관매직 장부였습니다. 관직명과 금액, 수령인의 이름. 임금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조태근은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다음 문서를 폈습니다. 영모 조작 기록이었습니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죄목이 있었습니다. 결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그 서명 위에서 멈췄습니다. 조태근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은 다음 문서를 폈습니다. 자객자백서였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문서를 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상소 문서였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길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역적이 아니라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살려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아달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임금은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뒤에 서 있던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재였습니다. 소년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년은 처음으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 글보다 먼저 보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옥에 들어갔는지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궁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이 몰랐구나.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조태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옆에 선 대신에게 말했습니다. 조태근을 당장 포박하라고. 조태근은 그날 오후 의금부로 넘겨졌습니다. 추국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있었고 자백서가 있었고 하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조태근이 오랫동안 청렴한 관리들을 제거해 온 방식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역모를 조작하고 상소를 막고 빈자리에 돈을 받고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것이 여러 해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결제선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직과 유배가 내려졌습니다. 도연은 복직됐습니다. 경상도로 돌아가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임금은 별도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윤재도 함께였습니다. 임금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복권된다고. 역모의 기록은 지워질 것이라고. 소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냈으니 나라에서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벼슬을 내릴 수 있다고. 윤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임금은 잠시 소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편전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공부를 더 해라. 한양을 떠나는 날 아침은 흐렸습니다. 도연 일행은 다시 경상도로 향하는 길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로를 택했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한양에 남았습니다. 중앙관아에서 다른 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도연과 오래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걱정한 것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다.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봤습니다. 소년에게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윤재도 이강수를 봤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도연과 윤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냥 걸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앞을 보다가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은 길 위의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자라는 풀, 하늘의 구름,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주막에서 쉬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소년은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도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릴 때 잃었다고. 그 이후로 집안이 조용했다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내 아들이 되어라. 소년은 오래 도연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이 언제였는지를 소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상도로 돌아오자 고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논에 모가 자라 있었습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고 늦게 심은 것들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연 일행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이 잡혀갔다는 것, 관찰사가 복직됐다는 것.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을 안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일행을 봤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소년을 알아봤습니다. 장터에서 12냥에 팔리던 아이였습니다. 작고 말랐고 밧줄을 손목에 감고 있던 아이. 지금은 관찰사 나리 옆에서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관찰사 댁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도연은 윤재를 위한 방을 따로 정했습니다. 하인들 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채 옆이었습니다. 책상이 있었고 책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서서 주변을 한 바퀴 봤습니다. 창문의 방향, 들보의 높이,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 그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윤재는 자랐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도연이 구해주는 책이 있었고 스스로 찾아 읽는 책이 있었습니다. 글만 읽지 않았습니다. 고을을 돌았습니다. 농사 짓는 방식을 봤습니다. 장터의 흐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식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리는 해에 윤재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윤재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읽고 알고 있는 것을 썼습니다. 읽고 본 것들이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도연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보냈던 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급제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을 쪽에서 멀리수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릴 리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가 돌아왔을 때 고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따로 알린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논 옆수로까지 사람들이 그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을을 살렸지. 말이 퍼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고을을 봤습니다. 물이 흐르는 수로를 봤습니다. 자라고 있는 논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던 목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소리 사이에서, 물소리 사이에서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